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갈등이 이 지도부 내 충돌로까지 비화되고 있고, 또 해당 여론조사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 후보들의 강한 반발까지 일어나면서 극심한 내용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의 공천 관련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길래 중차대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이런 분열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일까요?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현역 제외 여론조사로 논란이 된 여론조사업체 리서치 DNA를 경선 여론조사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의혹 자체를 일축하면서 수용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이름을 제외한 채 영입 또는 친명 인사들로만 지역구 후보 적합도 조사를 벌여 논란이 된 리서치 DNA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계속할 경우에 공정성과 편파성 등의 의심을 계속 받을 수 있고, 그 회사가 2013년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영역,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사를 수행한 점을 들어서 당시 성남시장을 지냈던 이 대표와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에 경선 전화 자동응답, 그러니까 ARS 여론조사를 수행할 기관으로 우리 리서치, 그리고 UMB 리서치, 티브리치 등 3개사를 프레젠테이션을 거쳐서 선정했다가 하루 뒤에 친명계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의 지시로 문제의 리서치 DNA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서치 DNA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면서 민주당 선관위는 25일 이 회사를 통해서 더 이상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여론조사가 갈등의 진원지로 증폭이 된 것은 최근 총선 후보 적합도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은 쏙 뺀 채 친 이재명계 예비후보라든지 영입 발표 전 인물의 총선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부터입니다. 당장 이런 여론조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증이 증폭되었는데,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런 조사의 주체가 바로 여론조사 회사로 추가로 끼어들었던 리서치 DNA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와 이재명 대표와의 오래된 인연들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 비명계 인물들을 쳐내기 위한 여론조사를 리서치 DNA가 도맡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측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조사 대상에서 빠진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밀리는 조사 결과를 받은 후보들까지 조사의 공정성과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파문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론조사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선과 관련된 모든 여론조사를 자동응답 시스템, 그러니까 ARS가 아니라 전화 면접을 통한 조사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모두 ARS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방법이 중요한 것은 조사의 신뢰성 때문입니다. 1대1 면접 방식을 통한 여론조사는 직접 조사원이 응대하면서 실시하기 때문에 ARS보다 응답률이 훨씬 높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앞으로는 여심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심위에 등록된 지난주 여론조사의 경우에 리얼미터의 ARS 조사 응답률은 4.0%였고 여론조사 꽃의 ARS 조사 역시 3.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면접조사의 경우에 갤럽은 13.7%, 메타보이스 21.1%로 ARS 조사 방식에 비해서 훨씬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이런 응답률의 차이가 여론조사 결과를 뒤흔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후보별 지지율이 널뛰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우선적으로 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으면 민심을 왜곡하게 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응답률이 최소 10% 이상은 돼야지 어느 정도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ARS 조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것이고요. 언론들도 그런 조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여심이는 지난 2020년 보고서에서 2016년 총선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률이 높을수록 오차가 감소했다라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결과가 이런데도 ARS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조사 비용이 면접 조사에 비해서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3분의 1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만약 1000명을 조사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면접 조사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드는데 ARS는 그 3분의 1 가격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이 ARS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조사 시행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면접 조사보다 더 쉽게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면접 조사에 비해서 보는 눈이 적기 때문에 표본 선정이라든지 질문지 등에 얼마든지 MSG를 넣을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론조사를 누구를 향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후보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등에서 일반 당원 투표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이렇게 하기로 했고, 영남 같은 지역에서는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경선 결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총 1000점 만점의 평가 기준 가운데 변별력을 가르는 건 각 항목의 수행평가, 그러니까 의정활동 70점, 기업활동 50점, 지역활동 130점 점수입니다. 이 중 가장 배점이 높은 지역활동 수행평가, 이게 130점인데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 50점,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80점을 합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경우에 일반 당원이 아닌 권리당원에 대한 비중을 이번 평가에서 상당히 높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위 개딸이라고 말하는 열성당원들이 후보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표본에서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각 지역별 조사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와 관련된 겁니다. 여심이 등록된 회사들이 공표를 전제로 한 조사를 할 경우에 선관위에서 가상 전화번호를 부여받아서 실시합니다. 그렇더라도 전국조사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역구별 조사에서는 그 대상자가 확실치 않아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500명 조사하는데도 그 500명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할 경우에 당에서 직접 선관위를 통해서 가상번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의 경우에 어떻게 시행했는지 여기에 대한 내역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 공표용이 아니기 때문에 밝힐 의무가 없다는 이유가 되겠죠. 일단 권리당원들의 경우는 당연히 당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지역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이 경우에 이미 권리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얼마든지 국민 여론조사에 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후보의 경우에 여론조사 회사의 조언을 받고 여론조사 실시 일자와 시간을 미리 통보해 주면 해당 지역의 열성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면서 조사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회사가 만약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조사 대상자 표본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명 조사를 할 경우에 50명만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와 가까운 이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10%가 움직이게 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조사해도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도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공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질문 문항의 경우에 민주당 실시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아예 빼고 묻는다든지 아니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후보의 이름 앞에 이번에 민주당이 특별 인재로 영입한 누구누구 식으로 별도의 수사를 넣어서 조사 결과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노골적인 왜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할 경우에 후보를 소개하는 문구는 어느 누구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실시 전에 각 후보의 동의를 얻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특정 여론조사 회사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지난해 말 진행된 선출직 공직자 평가 지역활동 수행평가에 참여한 4곳의 여론조사 업체 가운데 2곳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와 관련된 업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년이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이 가운데 리서치 DNA는 한국 인텔 리서치라는 사명을 쓰던 2013년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영역을 수행한 업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리서치 DNA는 총선 경선 ARS 투표 시행 업체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 17일 이인영, 홍영표, 송갑석 등의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실시돼서 논란을 빚었던 현역 배제 여론조사를 리서치 DNA의 옛 사명인 한국인텔리서치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국인텔리서치는 리서치 DNA 대표 김모 씨의 개인 회사로 열심히 해도 등록되지 않은 사실상의 이 유령업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피해를 입은 후보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결과를 후보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맡겼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친명계 후보들을 의도적으로 밀기 위해서 일부러 이 회사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그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정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여론조사의 모든 진행 과정을 포함해서 결과도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후보 적합도 조사는 각 후보들에게 비용을 각출해 가지고 실시했기 때문에 정당의 비용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정당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조사라도 당연히 여심위에 등록된 회사들만 하도록 해야 되고 지금 여심위 조사들과 같이 조사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물론 여심위에 등록되었다 그래가지고 객관성이 모두 담보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최소한의 객관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은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독일 나치의 선동가인 괴벨스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벨스는 또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1세기 전에 그는 이미 여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여론조사와 특별히 민주당에서 실시된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서 이 괴벨스의 말이 계속해서 이 머릿속에서 아른거립니다. 여론조사가 엉망인데 그 속에 민주주의가 싹 틀 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